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AI 분야에서 눈부신 성장을 하고 있는 마음 AI의 최용섭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AI 기술이 최전선에서 어떤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이 기술들이 우리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 대표님, 오늘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마음 AI의 창립 배경과 주요 사명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알파고가 우리나라에는 이제 AI라는 그 개념을 처음으로 대중들한테 유명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었는데요. 저희는 그 이전부터 이제 주요 미국 쪽에서 나오는 논문들이나 연구들을 보면서 이 딥러닝이라는 기술이 앞으로 정말 유망해질 것 같다라는 이제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조금 앞서서 2014년에 이제 마인즈랩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회사를 설립했고요. 저희가 이제 상장 이후에 그 사명을 마음 AI로 변경했습니다. 네. 회사 이름인 마음 AI에 담긴 의미와 선택,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궁극적으로 AI는 이제 그런 진짜 지능이라는 거는 단순히 기술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까지 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저희가 철학적인 그런 걸 담았다기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AI 기술을 지금 현재 이제 완벽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저희가 계속 이 AI 기술을 개발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는 진짜로 사람의 지능을 따라잡는 그런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진짜 어려운 마음이라고 하는 AI도 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되자라는 그런 의미로 마음 AI라고 지었습니다. 최근 발표하신 소형 언어 모델 MAL, 이거 어떻게 읽나요? MAL? 말입니다. 말. 네. 말의 개발 배경에 대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보통 기업용으로 AI를 이제 서비스하고 있는데요. 보통 이제 챗GPT나 아니면 우리나라에도 이제 하이퍼클로버와 같은 그런 거대 언어 모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언어 모델들은 이제 일반적인 유저들이 사용하기에는 괜찮거든요. 그런데 기업이 사용할 때는 조금 보안 이슈라든지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결국에는 이제 구축형, 이제 온프레미스라고 하는 그런 언어 모델들을 기업들이 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온프레미스로 사용할 수 있을 만한 한국어 잘하는 모델이 이제 거의 없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거기에 착안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국어를 잘하는 오픈소스 기반의 거대 언어 모델을 만들어 보자. 그래가지고 순우리 말로 발음할 수 있는 그런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말 모델이 기존의 다른 언어 모델하고 비교해서 갖고 있는 장점이 뭔가요? 기존의 오픈소스 LLM들이 되게 좋은 모델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제 대표적으로 최근에 메타가 공개한 라마라고 하는 라마 1, 라마 2, 라마 3 이번에 공개한 라마 3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런 오픈소스 모델들이 굉장히 성능이 좋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오픈소스 모델들이 좋다라고 인식을 사람들이 못합니다. 왜냐면은 얘네들이 영어는 되게 잘하는데 한국어는 잘 못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비유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저희가 그동안 다른 회사들이, 저희도 작년에 그렇게 고생을 했던 건데, 얘네들이 분명히 영어 기준으로는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하자면은 하버드 대학 나온 수재인 거죠. 그런데 한국어를 못 하잖아요. 근데 이제 얘한테 이제 우리가 이 똑똑한 애를 처음부터 한국어로 다시 학습을 시키려고 하면은 이제 한국어는 이 언어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해서 좋은 교재들이 영어만큼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별 볼 일 없는 한국어 모델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 어려움들 다 겪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방법을 아예 한번 접근을 바꿔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얘가 이미 하버드 나온 수재인데 얘를 억지로 처음부터 한국어로 다시 만들려고 하지 말고 이 하버드 나온 애를 차라리 한국어를 외국어로서 가르쳐가지고 이제 사용하자라는 이제 그런 좀 접근법을 바꿔서 만들었는데, 이렇게 했을 때 저희가 굉장히 원래 이 오픈소스 언어 모델들이 잘 하던 그런
언어적인 능력들을 유지한 상태로 이제 한국어를 추가로 할 수 있게 만들어져 가지고요. 네. 이제 그런 부분이 강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소형 언어 모델들은 주로 어떤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죠? 보통은 SLLM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지금처럼 그 기업이 자체적으로 구축해서 쓸 수 있는 이제 그 정도 사이즈를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SLLM을 쓰는 이유는 그냥 명확합니다. 이제 챗GPT와 제미나이 같은 그런 모델들을 사용하지 못하는 고객들이 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고객들을 저희가 타겟으로 이 소형 언어 모델들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보통은 이제 이렇게 씁니다. 첫 번째는 챗GPT를 대신해서 이제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씁니다. 저희는 이제 챗GPT를 통해 쓸 수 있는 기업들은 이미 직원들이 챗GPT를 써가지고 자기의 업무 생산성을 많이 올리고 있거든요. 자기가 똑같은 시간이라도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보안상의 이유로 이런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공개되어 있는 LLM API를 못 쓰는 고객사에서는 이제 그 기업의 그 직원들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모델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스몰 LLM을 찾게 되고요. 두 번째는 이 스몰 LLM을 기반으로 그 기업의 지식을 학습시키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커스터마이징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발전소라고 하면은 챗GPT는 이를테면은 대학교 나온 딱 신입사원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신입사원을 데려다가 자기네 그 발전소의 그 지식들을 도메인 지식들을 가르쳐가지고 전문가로 만들어야 되겠죠. 이제 이런 학습을 하기 위해서 스몰 LLM을 또 씁니다. 네, 그 다른 주제로 가서 그 자율주행 기술에 이 언어 모델을 접목시키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요? 네. 아마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조금 생소하실 것 같아요. 자율주행과 언어 모델 이렇게 두 가지가 도대체 무슨 관계냐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는 아직 생소한 개념인데 지금 미국과 중국에서는 이 분야가 제일 핫한 분야입니다. 여기엔 자율주행이라고 말씀드렸지만은 사실은 자율주행 그리고 로봇을 통틀어서 그 로봇 자율주행과 언어 모델을 접목시키는 것이 지금 현재 굉장히 핫한 분야고요. 이 개념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결국에는 자율주행이든 로봇이든 시각적으로 뭔가를 보고 판단해서 행동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세상을 이해하고 그걸 이제 가지고 그 이해를 기반으로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언어가 끼지 않으면은 세상을 제대로 이해할 수도 없고 행동을 제대로 할 수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율주행에 저는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마치 언어를 모르는 AI 기술, 지금 이제 대부분 자율주행 기술도 그렇게 돼 있죠. 그 침팬지한테 운전시키는 거랑 같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 사람이 이제 프로그래밍 한 대로 운전을 흉내내긴 하지만 그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중요한 판단을 해야 되는 시점에서는 이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것이다. 네. 이 초고대 AI 모델이 이제 발전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자율주행 기술에도 많은 영향을 주겠죠. 네, 설명 좀. 최근에 보면은 그 미국 쪽에서 재밌는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작년에 이제 테슬라에서 FSD 버전 12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에 곧이어가지고 옵티머스라고 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발표해서 그 로봇을 데모를 이제 요즘 최근에도 또 나왔죠. 공장에서 이제 일하는 모습들이 이제 영상에 나왔는데요. 그리고 또 최근에 또 흥미로웠던 사건이 피규어 AI라는 스타트업이 GPT와 결합해가지고 이제 사람과 의사소통하면서 말로 소통하면서 행동을 하는 이제 이런 그 기술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작년부터 챗GPT 이후에 우리 초거대 AI가 나오면서 로봇이나 자율주행 쪽에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있었던 건데요. 예. 그래서 이 분야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되게 많은 투자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찾아보시면은 작년 말부터 올해 초에 이런 그 초거대 AI와 로보틱스 혹은 자율주행을 결합한 회사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고 그런 그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투자도 뭐 많이 이루어지고 있겠죠. 네. 단적으로
얼마 전에 원래 로보틱스라고 하면은 하드웨어를 하는 회사들이 보통 이제 메이저고 그 하드웨어를 구동하기 위해서 이제 소프트웨어를 하는 개념이었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되게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미국에서 하드웨어를 하지 않는 그러니까 하드웨어가 아예 자기들의 자체적인 하드웨어가 없는 AI 소프트웨어를 하는 로봇 회사가 이제 4천억 투자를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말하는 그 AI가 바로 이 초거대 AI 기반 언어를 이해하고 세상을 이제 언어적으로 이해를 해서 그걸 가지고 로봇을 제어하는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지금 단적으로 이제 이런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WORV 네. 이걸 어떻게 읽나요? 네, 워브라고 읽습니다. 이 워브 기술이 자율주행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 워브 기술이 여기에서 이제 R하고 V가 로보틱스와 비클 컨트롤 약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이 이 언어 모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언어를 이해하는 AI를 기반으로 우리가 로봇과 차량을 제어한다라는 이런 개념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이 자율주행이라는 용어보다는 저희가 Embodied AI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신체를 제어하는 AI라는 뜻입니다. 거기서 말하는 신체는 바퀴, 자동차일 수도 있고 팔 같은 이제 로보틱스일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근데 중요한 것은 저희가 이제 시각적으로 카메라를 가지고 세상의 상황을 인식하고 그것들을 이제 언어적으로 해석해서 의사결정을 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디바이스를 제어하는 거죠. 여기까지 하는 이런 기술이고요. 이러한 기술이 필요한 이유를 제가 비유적으로 예시를 들어드릴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그냥 차선을 잘 지키고 속도를 잘 지키고 차 간 거리 충돌 안 하게 잘 지키고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근데 뒤에서 이제 앰뷸런스가 갑자기 따라 붙었다라고 하면은 이제 사람은 뒤에 앰뷸런스가 있는데 좀 긴급한 것 같다. 그러면 내가 비켜줘야지라고 이렇게 의사결정을 한 다음에 그 주변 상황을 판단해서 내가 차선을 변경할 수 있을 때 변경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언어 모델 기반의 이 자율주행 기술로는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좀 그 실현됐나요? 이 정도 수준까지는 하고 있는 거죠? 아직은 이 정도 수준까지 실제로 상용화되는 건 아니고요. 네, 이거를 목표로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저희는 이제 이런 정도의 기술이 수년 내로 나온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워브 기술의 그 원리 또 이를 통해서 역시 이제 자율주행에서 가장 우려가 되는 안전성 문제 이런 게 어떻게 해결되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뭐 미국에서 자율주행 차 못 다니게 하라고 시위하고 막 자율주행 차 불 지르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촉발된 몇 가지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율주행 회사들은 항상 우리가 사고율이 사람 운전자보다 더 낮다라는 거를 주장을 하는데요. 근데 사람들이 왜 그렇게 분노하냐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평소에는 사고를 잘 안 내지만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사람을 이제 깔고 그 상태로 주행을 몇 킬로를 한다든지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 크루즈가 면허가 취소되고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니 이거 사람이라면 사람을 칠 수는 있어도 이게 뭐 갑자기 뛰어들면은 뭐 멈추지 못해서 사고가 날 수는 있죠. 근데 그때 멈춰가지고 조치를 취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지금 기존 자율주행 기술 같은 경우는 그런 예외 상황에 대한 그 프로그래밍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런 예상치 못한 사람이라면 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건데요. 그래서 저는 이 언어 모델 기반의 자율주행 기술이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이런 신뢰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저희 언어 모델 기반의 자율주행은 이 주행하면서 로그를 다 남기거든요. 그 로그는 뭐가 있냐면은 내가 카메라로 본 그 영상을 토대로 내가 지금 주변 상황에 대한 로그를 남깁니다. 지금 상황 보니까 뒤에 앰뷸런스가 오고 있다. 요거는 이제 주변 상황에 대한 인식이죠. 그 다음에 그 상황에 따라서 디시전을 한 거를 남깁니다. 난 그래서 차선을 오른쪽으로 변경하겠다. 이건 이제 디시전이죠. 의사결정이죠. 그 다음에 그 의사결정에 맞춰서 실제로 차량을 제어해가지고
정상적으로 갔으면 이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 상황을 제대로 인식했고 의사결정을 제대로 했고 의사결정에 따라 컨트롤이 됐다는 건 소명이 되면은 신뢰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사고율이 얼마나 줄었냐보다 훨씬 더 우리가 자율주행 기술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현재 우리 마음 A 회사가 좀 집중하고 있는 시장 또 주요 고객층 어디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저희는 지금 현재 딱 3가지 타겟을 집중을 하고 있고요. 네. 그 3가지 다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제품과 사업입니다. 그 첫 번째는 순수하게 한국어를 잘하는 온프리미스 언어 모델을 B2B로 공급하는 일이고요. 네. 요거는 이제 그 보안상의 이유로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그런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주로 기업이 어떤 타겟입니다. 일반적인 기업들 다 네. 해당되나요? 일단은 공공기관들은 거의 다 그렇죠. 해당이 되고요. 공공. 네. 그러니까 민간에서도 금융사나 그리고 그렇죠. 이제 그거는 기업에 따라서 의사결정이 좀 다른데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챗GPT를 금지했죠. 그리고 보안 이제, 이유로? 보안을 네. 이유로 그렇게 한 겁니다. 네. 네. 또 맞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오디오 기술에도 음성 기술에도 언어 모델을 결합한 그런 기술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회사는 수년 전부터 계속 음성 대화 쪽을 열심히 개발을 했었거든요. 네. 콜센터에서 음성으로 전화를 받든가 아니면은 이제 키오스크에서 음성으로 대화하는 이런 기술들을 개발을 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이 기술이 결국에는 제대로 상용화 되려면은 이 음성 인식과 뒤에 챗봇이 따로 있어서는 힘들겠다라는 그런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음성 기술을 더 고도화하기 위해서 이제 음성과 언어 모델을 결합한 그런 모델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콜센터 음성 통화나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크게 시장 보고 있는 게 베리어 프리 키오스크거든요. 베리어 프리라는 개념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초부터 네. 모든 공공기관, 그러니까 병원 같은 데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모든 공공기관의 그 키오스크들은 반드시 베리어 프리 인증을 받아야 된다 합니다. 그거는 이제 그 장애인들이나 그 키오스크를 활용하기 어려운 이제 노령층들이 이제 쉽게 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고요. 그래서 여기 베리어 프리에 꼭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음성 기반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내가 터치를 하는 것들이 좀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음성으로 대화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베리어 프리 키오스크가 의무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꽤 큰 시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저희가 그 언어 모델 기반의 로봇 자율주행 기술인 워브입니다. 요거는 저희가 바로 그런 그 도로에서 돌아다니는 패신저카로 가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처음에는 그 실내에서 주행하는 로봇이나 특수목적 차량, 예를 들면 농기계나 아니면 청소 차량이나 잔디깎기와 같은 그런 시장을 타겟으로 보고 있습니다. AI하고 로봇의 이제 결합, 뭐 당연히 이제 결합이 될 텐데 이런 결합이 가져올 산업의 어떤 변화, 내지는 산업에 미칠 영향, 이게 굉장히 클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지금 저는 계속 이제 호소를 하고 다니는데 우리나라만 모릅니다. 지금 전 세계 다 이거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그냥 단순히 이렇게 말하면은 기존의 로봇 회사들이 항변을 합니다. 우리도 AI 있는데요. 근데 그들이 말하는 AI와 지금 글로벌 회사들이 피규어 AI나 테슬라의 옵티머스 같은 이런 거기에서 이제 로봇에 넣고 있는 AI는 본질적으로 다른 AI입니다. 이 AI들은 GPT와 같은 그런 거대한 언어 모델 기반의 AI고요. 그래서 이 언어를 이해하는 AI가 로봇하고 결합됐을 때 이제 기존에는 로봇이 하드웨어 중심 시장이었는데 앞으로 이제 소프트웨어 중심 시장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이쪽 그러니까 로봇은 뭐 AI보다 훨씬 더 먼저 뭐 여러 형태로 그 쓰여 온 건데 이 AI하고 결합된 로봇은 거의
인간과 비슷해지는 뭐 그 단계까지 간다고 봐야죠. 이게. 제가 이제 AI와 로봇의 결합에 대해서 그게 왜 그렇게까지 임팩트가 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다른 시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저희도 이제 로봇을 실제로 국내 유명한 업체들의 로봇을 사다가 저희 회사에도 이제 써보고 저희가 직접 거기다가 이제 저희 AI도 붙여보고 나서 이제 확신이 든 부분인데요. 기존의 로봇 회사들의 강점은 이제 고정밀한 하드웨어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굉장히 제어를 정밀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 모터를 예를 들면은 얼마를 정확하게 돌려가지고 오차가 0.001mm 이내로 나오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산업 같은 데서 로봇파를 가지고 이제 조립을 하는데 이제 쓰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고정밀 하드웨어를 만드는 기술이 이제 기존 로봇 회사의 강점인데 이제 이런 하드웨어는 당연히 가격이 엄청나게 비쌀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산업 현장에서는 아주 정밀하고 반복적인 작업이 되게 중요하니까 이제 유효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진짜로 사람들의 일상에서 영향을 주는 서비스 로봇의 영역으로 들어왔을 때는 그런 산업용 로봇들은 너무 비싸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 언어 모델 기반으로 이제 세상을 이해하는 진짜 AI가 나왔을 때는 얘네들은 그렇게까지 정밀한 기계가 필요 없는 겁니다. 사람이 그렇잖아요. 사람이 이제 내가 여기에 뭐 물병을 집어야 된다 이렇게 손을 뻗어가지고 짚는다라고 하면은 내가 이거를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손을 몇 센티미터 뻗어가지고 얼마의 힘으로 잡아야 될지를 다 계산하고 움직이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순간순간 보면서 눈으로 보면서 판단하고 피드백하면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AI 기술이 도입됐을 때는 이거보다 수천만 원짜리 로봇팔 필요 없고요. 몇십만 원짜리 로봇팔 가지고 충분히 눈으로 보면서 그런 일들을 다 할 수 있는 거죠. 일상에서 뭐 예를 들면 빨래를 갠다든지 뭐 설거지를 한다든지 요리를 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시장이 대중화되는 거죠. 싼 로봇들이 시장에서 실제로 워킹할 수 있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그 핵심 기술이 바로 요 언어 모델 기반의 AI. 그 이제 AI 기술하고 로봇의 결합이 이제 더욱 이제 가속화할 텐데요. 우리 마음 AI는 좀 어떤 역할을 좀 하게 되는지 네. 그 마음 AI는 그동안 세간에 알려지기로 보통 언어 쪽 기술을 잘하는 회사다, 대화 기술 같은 거를 잘하는 회사다 이제 이렇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저희가 갑자기 로봇 자율주행 이제 이런 쪽으로 한다고 했을 때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설명드렸다시피 이 언어 모델 기반의 세상을 그러니까 이해하는 이제 이런 로봇 자율주행 기술이 이제 앞으로 정말 중요해질 거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동안 잘 해왔던 그런 강점들을 이 분야에서도 충분히 잘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하드웨어 잘하는 회사는 많지만 저희처럼 이제 언어의 그 전문성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로봇 자율주행도 같이 하는 이런 회사는 흔치 않을 거라고 보고요. 제가 그 분야에서 또 뭐 나름대로 저는 계속 이제 글로벌한 트렌드를 보면서 아 이거 빨리 우리나라도 따라잡아야 되는데 이제 좀 이런 사명감도 좀 있거든요. 이 분야도 뭐 역시 미국이 가장 앞서 있나요? 그거는 네, 압도적으로 앞서 있고요. 예. 근데 이제 이거를 되게 무섭게 따라가고 있는 게 중국입니다. 예. 중국이 요즘 그 반도체 규제 때문에 조금 힘들어하고 있긴 하지만 이제 이 자율주행과 로봇의 언어 모델을 결합하자라는 거는 오히려 미국보다 좀 더 빨리 시작한 면도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는 기존의 그 레가시 기술이 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때 과감하게 도전하는 그런 측면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나라가 지금 저는 조금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기존의 로봇이나 자율주행하는 회사들이 너무 전통적인 방식을 주로 하던 회사들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조금 보수적일 수 있고 그래서 즉 그런 측면에서 조금 앞으로 우리나라가 좀 더 정신 차리고 트렌드를 빨리 따라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네, 그 아무래도 이제 이 산업 혁명이 그 뭐 어마어마한 여러 가지 이제 이 정치, 사회, 뭐 경제 모든 걸 바꿔놓듯이 이 AI도 뭐 이제 그런 정도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뭐 그 이전에 이제 로봇하고 AI 기술의 어떤 이런 결합 또 발전이 그 우리 사회에 미칠 그 영향이 뭐 긍정적 측면, 부정적 측면 다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우리 최 대표님은 어떻게 좀 보시는지? 이제 저는 일단 기업을 하는 입장이니까 좀 긍정적인 측면을 좀 보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그 근거는 이렇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부정적인 측면이 없진 않겠지만 우리가 그거를 그 기술 발전을 부정적인 측면을 생각하고 억제한다고 해서 우리만 억제한다고 해서 글로벌 산업이 억제가 될 거냐. 어차피 이건 누군가 할 거다. 그러면은 누군가 할 거면 나쁜 놈이 하는 것보다 내가 하는 게 낫다. 이제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좋은 데 쓰는 게 그게 맞는 거죠. 그래서 긍정적인 측면을 보면은 이제 계속 산업의 발전 역사는 그 사람이 굳이 안 해도 되는 일들을 줄이는 방향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더 이제 그 단순 반복적이고 사람이 하기 힘든 일들을 좀 대체해왔고 AI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람은 앞으로 좀 더 생산적인 일, 그러니까 사람이 할 법한 일들에 집중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아무래도 뭐 좀 일반 사람들이 그 이 AI라든가 로봇 이 두 개를 결합했을 때 딱 그 오는 느낌이 이제 터미네이터 영화에서 설정한 그런 그 시나리오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최 대표님 뭐 어떻게 이런 시나리오가 뭐 현실에서 뭐 실제로 벌어질 수도 있다고 보시는지요? 이거는 뭐 터미네이터와 같은 그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단적으로 얘기하진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예. 근데 이제 그 방향은 조금 다른 거죠. 거기에서는 이제 그 기계가 자아를 가져가지고 이제 사람을 공격하는 걸로 그렇게 나오지만 이거는 지금의 AI 기술은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사람의 지능을 모방했다고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기술은 근본적으로 사람이 인스트럭션에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가 알아서 행동하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그 이 뒤에는 프롬프트라고 하는 이 AI가 어떻게 동작해야 되는지를 적어놓은 지시서가 원래 숨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뭐 비극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 비극은 결국 사람이 초래한 것일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잘 활용하면 도구를 잘 활용하면은 이제 좋은 쪽으로 쓰일 것이다. 네, 그 마음 AI 그 올해 그 또 주요 목표 또 그걸 달성하기에는 뭐 전략 이런 거 있으면 이 자리에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저희 올해 가장 주력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그 B2B LLM입니다. 저희가 지금 그 말이라고 하는 한국어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 온프레미스 언어 모델들을 만들어 놨거든요. 아, 예. 그 중에서도 저희가 이번에 말 8빌리언이라고 하는 그 온디바이스에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은 오픈소스로도 공개를 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가지고 챗GPT를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기관이나 기업들의 일단 이 온프레미스 LLM 매출을 본격적으로 늘리는 게 올해 가장 큰 목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부터 시작되는 이 베리어 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이 규제를 기반으로 이 디바이스 매출을 만드는 거에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좀 전에도 뭐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제 이 분야에서 그러니까 AI 산업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뭐 기술이라든가 뭐 여러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뒤처져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표님 보시기에 좀 물론 이제 우리 마음 AI 등 정말 그 세계 시장에 내놔도 뭐 그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회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전체 어떤 국가 경쟁력 차원으로 보면 좀 심각하게 보는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면도 있고 그래서 좀 국가 차원에서의 어떤 정책이랄까요? 뭐 산업 정책이라고 할까? 뭐 이런 측면에 대해서 좀 필요한 부분 있으면 좀 의견 주시면. 네. 그 사실은 이게
굉장히 고민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고 뭐 정답을 말씀드릴 수 있겠냐마는 이게 그러니까 무턱대고 정부가 그냥 많이 투자해가지고 가자 이렇게 하기에는 또 리스크가 되게 큰 부분도 있긴 합니다. 그냥 우리나라가 R&D 예산을 다 AI에 쏟아부어도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와 같은 그 기업이 AI에 투자하는 금액만큼도 투자를 못 할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우리가 그들과 같은 방식으로 경쟁을 하는 게 맞는 건가? 이제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도 그래 그 틈바구니 내에서 저희는 이제 예를 들면은 저희가 되게 그 요즘 핫한 엔비디아의 그 H100이라고 하는 GPU를 한 100장 정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도 되게 많은 거거든요. 국내에서는 되게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고 그렇게 가지고 있는 회사가 아마 10손가락 안에 꼽을 겁니다. 근데 메타는 이번에 라마3를 만들 때 그 H100을 만장 썼거든요. 그리고 지금 추가 주문한 것까지 다 들어오면은 30만 장 도입할 예정이라고 그렇게 소문이 돌고 있는데요.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그러면은 최소한 2~30조 원 되겠죠. 이 한 장에 그 H100이 한 장에 한 3천만 원, 4천만 원 하거든요. 한 3만 불, 4만 불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30만 원이면 거의 100억 달러. 3, 4만 불 하면 그죠? 그쵸. 3만 5천 불. 근데 그게 이제 GPU 가격만 그런 거니까. 그렇죠. 네. 추가로. 서버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한 3~40조 쓴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나라 뭐 전체 뭐 그 R&D도 많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R&D 예산을 전부 다 여기다 때려 박아도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렇게 보도 이거를 연구개발할 인력도 없고 전문 인력 자체도 지금 우리가 뭐 거의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사실은 근데 이 거대 언어 모델들은 하는 회사들이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 사람 수가 적습니다. 그렇습니까? 오픈 AI가 코어 멤버는 80명 본사에 이렇게 있고 지금 유럽에서 밀고 있는 언어 모델 미스트랄이라고 하는 그 회사도 30명이 지금 이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사람의 수가 문제라기보다는 그게 두 가지 데이터와 인프라 문제가 큽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다른 전략을 찾아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그냥 나이브하게 경쟁을 하기보다는 이거를 인정하고 격차를 인정하고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장점을 가질 수 있는지를 전략적으로 잘 판단해서 가야 된다. 현재 우리가 좀 차별적 경쟁력을 갖고 있는 분야가 뭐다라고도 좀 얘기하기도 지금 어려운 정도죠. 우리가 쉽지 않죠. 그렇죠. 뭐가 뭐 있어야 뭘 하는 건데, 그죠? 예를 들면 저희는 지금 하나 포인트를 잡은 것이 이제 소수 언어, 소수 언어를 튜닝하는 그런 학습 방법.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미국 회사들은 그냥 영어로 잘하면은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제 소수 언어까지는 크게 신경 안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잘 만들어 놓은 아까도 뭐 말씀드렸다시피 하버드 졸업한 수재를 이제 외국어를 가르쳐서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말 이번에 성공했으면은 저희는 지금 일본 쪽에도 일본어 잘하는 온프레미스 LLM이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남아 쪽도 그런 언어 모델들이 필요하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좀 더 강점을 가질 수 있지 않나. 왜냐하면 그들의 관심이 없기 때문에. 틈새 시장을 좀 노린다 그런 말로 들리고요. 근데 메인 시장, 주류 시장에서는 좀 어렵다고 봐야겠네요. 현재 지금 시점에서 좀 늦었죠. 전략을 잘 짜야 되지만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언어 모델 쪽에서는 저희가 이제 경쟁을 놓쳤지만은 제가 그래서 만약에 지금 국가적으로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인바디드 AI에 좀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로봇과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AI. 왜냐하면 얘네들은 온디바이스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무작정 크게 못 만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훨씬 더 클레버하게, 영민하게 접근해서 소량의
고품질 데이터를 가지고 그리고 특히 산업적으로 쓰이는 거잖아요. 로봇이나 자율주행이나. 그래서 이 산업과 결합한 부분, 상용화 측면에서는 또 우리나라 강점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좋은 카메이커도 있고 우리나라의 제조 강국이고 그래서 그 부분과 결합해서 저는 이제 또 그런 꿈을 꾸긴 합니다. 뭐 이런 좀 그냥 사적인 건데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가 그때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 시장을 양분했잖아요. 네. 애플과 삼성이. 이제 그랬던 것처럼 이 완전자율주행차가 조만간 나올 건데 이제 그랬을 때 스마트폰만큼의 파괴적인 그런 임팩트를 가지고 올 건데 그때 이제 그 카메이커 시장이 또 재편될 거다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때 그냥 이거는 제 사적인 그냥 그 희망 같은 거는 이왕이면 그때도 이제 글로벌 기업이 뭐 테슬라 같은 어떤 기업이 애플의 자리를 차지를 하면은 그때는 이제 우리나라 현대차가 이제 그런 자리를 차지하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이제 나름의 저도 이제 한국 사람이니까 이제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려면은 우리가 이 변화하는 AI 기술을 빨리 수용해서 빨리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 뭐 우리 그 CEO 인사이트 출연해 주셨으니까 우리 마음 AI의 그 사명 비전에 대해서 마음 AI 한번 소개해 주시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마음 AI의 사명이 지금 당장 그 되는 AI 기술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장기적으로 진짜 마음까지 이해하는 궁극적인 AI를 만들겠다라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AI 기술도 제가 보면은 몇 년 전하고 지금만 비교해봐도 굉장히 제너럴 AI라고 하죠. AGI라고 하는 이 범용적인 AI로 발전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지금만 해도 저희가 원래는 이제 수십 개의 엔진들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엔진을 이번에 딱 3개로 통합했습니다. 언어, 음성, 시각. 이렇게. 그래서 좀 이제 범용 AI가 된 거죠. 근데 이것조차도 나중에는 하나로 합쳐질 거다. 나중에 진짜로 궁극적인 범용 AI가 될 거고 저희 마음 AI는 이렇게 합치는 일들을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진짜로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궁극적인 범용 AI가 만들어지는 날까지 저희는 이제 열심히 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